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만 빼고 외식한 게 벌써 두 번째. 저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조용히 친정으로 돌아가 꿀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시댁에서 미친 듯이 전화가 30통이나 걸려왔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똑딱똑딱 이 작은 집의 공기처럼 차갑게 울려 퍼집니다. 밤 9시 밖에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의 굳은 비는 사람의 마음까지 시리게 만들었죠.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아들 준수의 이마에 따뜻한 물수건을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오후부터 미열이 있었고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가도 이따금씩 깜짝 놀라며 잠결에 아빠를 불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지금 집에 없습니다. 저녁 6시쯤 그는 새로 맞춘 네이비색 정장을 쫙 빼입고 향수까지 짙게 뿌린 채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죠. 저는 아이를 안고 있다가 쫙 빼입은 남편에게 어딜 그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가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니 오늘만이라도 곁에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요. 민준 씨는 저를 돌아보았지만 시선은 어딘가 피하는 듯했고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까칠했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그래? 오늘 현우 형님이랑 중요한 손님 만나러 가야 해. 이 계약이 얼마나 큰 건지 알아? 우리 집 먹고 사는 게 여기에 달렸다고. 그는 집에 있는 아내와 자식은 애나 잘 보고 남편 일에 방해나 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아이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구두를 신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오토바이 시동 거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이내 멀어졌고 10평 남짓한 작은 집에는 저와 아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이 집은 제가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집이었습니다. 작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었죠. 넓지는 않았지만 저는 내부에 최고급 가구들을 들여놓아 아늑하고 부족함 없이 꾸몄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눈에 이 집은 그저 쥐구멍일 뿐이었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저희 친정의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언제쯤 오냐고 문자를 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인스타그램 알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버님, 즉 민준 씨의 형인 민호 씨의 아내, 형님이 세계시물을 올린 것이었죠. 궁금해서 눌러보았습니다. 게시글의 첫 문장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우리 가문의 장손, 민재의 생일을 축하하며 우리 민재, 씩씩하게 자라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빛내주렴. 글 아래에는 온 가족이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시부모님, 아주버님 내외, 시누이 부부, 그리고 제 남편 민준 씨까지 모두 모여 있었죠. 분명 중요한 손님을 만나러 간다던 남편은 활짝 웃으며 레드와 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랍스터와 전복, 평생 꿈도 꿔보지 못할 값비싼 요리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가 자기 돈으로 저와 아들에게는 단 한 번도 사준 적 없는 것들이었죠. 모두가 행복한 얼굴로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의 아들 민재는 작은 턱시도를 입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마치 어린 왕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제 아들 준수는요?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차갑게 식어버린 저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금치 나물과 짭짤하게 부친 두부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우리 모자는 완벽한 타인이었던 겁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가족 행사에 저만 쏙 빼놓은 것이죠. 이유는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도 아이가 짐이 돼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허름한 골목 안집에 사는 가난뱅이 며느리가
이런 고급스러운 장소에 나타나 자신들의 체면을 깎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지난 추석,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쩌렁쩌렁 외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 같은 시골 촌것. 부모가 겨우 세 장만 한 집 하나 해줬다고 어디 높은 곳을 넘봐? 박 여사님은 잘생기고 능력 있는 자기 아들이 저 같은 여자와 결혼해 준 것만으로도 제가 복권에 당첨된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 알아서 시댁에 잘하고 살라고 으름장을 놓았죠. 그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시집살이는 참고 인내해야 집안이 평화롭다고 가르치셨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인내는 그들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저에 대한 경멸만 키울 뿐이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세차게 울렸습니다. 민준 씨의 문자였습니다. 아이는 괜찮냐는 한마디를 기대하며 열어보았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준수 좀 괜찮아? 나 지금 중요한 분들이랑 있으니까 방해하지 마. 늦게 들어갈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자, 저는 다시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에게 음식을 집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아첨하는 듯한 미소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결혼 후 3년간 저는 남편에게 단돈 10원 한 장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전부 시어머니가 관리하셨고 생활비는 제 개인 저축과 부업으로 버는 푼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저는 좋은 아내, 착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이 뻔뻔한 거짓말뿐이었습니다. 아들 준수가 뒤척였습니다. 아이의 몸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해열제를 가져와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열에 달아 빨개진 아이의 순수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면서도 동시에 전에 없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제 아들은, 그들의 친손자는 여기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들이 의미 없는 축배를 들며 호의호식하는 동안에요. 왜 제가 이 모욕을 계속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지난 3년간 제가 제 진짜 신분을 숨기고 검소하게 살아온 것은 누구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민준 씨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배고플 때라면 반쪽을 나눠주던 남자. 제가 아플 때 오케이미를 업고 걸어가 주던 그 남자를요. 저는 제가 진심으로 노력하면 그가 영원히 좋은 남편으로 남아줄 거라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저의 관용과 인내는 이 가족의 탐욕과 배은망덕함만 키웠을 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은 온통 하얀 빗줄기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밤 비는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렸습니다. 창밖 사람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죠. 그 한계가 무너지고 나면 남는 것은 단호한 결심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아들이 이런 냉대와 차별 속에서 단 하루도 더 자라게 둘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받아 마땅한 것을 돌려줄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열이 조금 내렸는지 한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길고 예쁜 속눈썹에는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추며 속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엄마가 아빠를 잘못 골랐어. 미안하다. 지난 3년간 너를 힘들게 해서.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민준 씨에게 문자를 보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소록을 넘기다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마음이 약해져 포기할까봐 지난 3년간 감히 전화하지 못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오빠였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신호음이 울리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두 번째 신호음과 함께 오빠가 늘 좋아하던 웅장한 교향곡의 통화 연결음이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위험 있으면서도 걱정이 가득한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바로 제 친오빠, 국내 최대 부동산 그룹 천우그룹의 회장 김현우였습니다. 재계에서는 호랑이로 불리는 남자였지만 여동생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죠. 오빠는 무슨 일이냐며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냐고 물었습니다. 오빠의 목소리를 듣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흐느낌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오빠 하고 불렀습니다. 수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오빠의 목소리가 다급하고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 우는 거니? 그 자식이 너한테 무슨 짓 했어? 아니면 시댁에서 또 괴롭혔어? 당장 말해. 저는 심호흡을 하며 간신히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졌어. 이 시험 더는 계속 못하겠어. 부모님 말씀이 맞았어. 사람 속은 모르는 거라고. 사람 속은 모르는 거라고. 사람 속은 모르는 거라고. 사람 속은 모르는 거라고. 정말 집에 가고 싶어. 현우 오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고집 부리더니 옥이야, 금이야, 자란 내 동생이 그 코딱지만 한 집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속상해 죽겠는데 그 가짜는 인간들 눈치까지 보고 살아야 했으니 오빠는 오늘 밤 그들이 저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준수가 아픈 일, 민준 씨가 손님 접대를 핑계로 우리 모자만 빼고 온 가족이 5성급 호텔에서 장손 생일 파티를 한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오빠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을 겁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오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폭풍전야의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오빠의 성격을 잘 압니다. 화가 날수록 말이 없어지는 사람이죠. 이윽고 오빠는 제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개인 물품이랑 너랑 준수 신분증만 챙겨. 나머지는 다 버려. 그런 쓰레기들 우리 집에 가져올 필요 없어.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오빠에게 뭘 하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현우 오빠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데리러 갈게. 너 고생할 만큼 했어.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동생 김서연을 울리는 놈은 이 세상에 태어난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오빠는 15분 안에 도착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집 골목이 너무 좁아서 차가 들어오기 힘들 텐데. 오빠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걱정하지 마. 필요하다면 그 골목을 밀어버려서라도 널 데리러 갈 테니까. 기다려. 또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에 안도감이 퍼져나갔습니다. 결정은 내려졌고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옷장 위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에는 준수의 옷 몇 벌과 출생신고서, 등본 같은 중요한 서류들만 챙겨 넣었습니다. 지난 3년간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샀던 옷가지들, 아끼고 아껴 장만했던 살림살이들은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것들은 과거에 속한 물건들이었고 민준 씨의 아내 서연, 박 여사님 눈에 비친 가난뱅이 며느리의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제가 정성껏 가꾸었던 보금자리, 평범한 삶을 꿈꾸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제 자유와 자존감을 가두는
비좁은 세 장에 불과했습니다. 화장대 위에서 저는 얇은 14K 결혼 반지를 뺐습니다. 이 반지는 예전에 민준 씨가 금은방 주인과 한 푼 두 푼 흥정하며 비싸다고 투덜대면서 사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집열쇠 꾸러미 옆에 두었습니다. 하나의 끝은 또 다른 해방이었습니다. 저는 준수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곧 닥쳐올 폭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천사 같은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따뜻한 외투를 입히고 털모자를 조심스럽게 씌웠습니다. 밖에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골목 입구에서부터 다른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엔진의 굉음, 육중한 발걸음 소리, 그리고 이웃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오빠가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골목은 본래 아주 조용했습니다. 특히 비바람이 부는 밤에는 더욱 그랬죠. 골목폭은 오토바이 2대가 겨우 비켜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고 양옆으로는 낡고 오래된 단층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육체노동을 하는 분들이라 내일 일찍 일을 나가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고요함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고출력 제논 헤드라이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불빛이 정면으로 쏟아져 들어와 눈을 찡그려야 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의 큰 길을 따라 최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 한 대가 골목 입구를 떡하니 막고 서 있어 골목 주민들은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할 판이었습니다. 현우 오빠는 진흙탕을 아랑곳하지 않고 큰 길에서부터 우리 집 문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낯선 불빛과 소음에 잠이 깬 이웃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고 나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골목 어기 슈퍼 아주머니, 오토바이 택배 기사 아저씨, 분식집 이모님까지 모두가 입을 떡 벌리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소리로 속삭이며 차들을 가리켰습니다. 저렇게 비싼 차가 누구네 차냐며 웅성거렸죠. 어떤 사람은 민준 씨가 사채업자에게 빚이라도 졌나 추측했지만 다른 사람이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어떤 사채업자가 저런 차를 타고 다녀? 그들은 검은 정장을 입고 무전기를 찬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의 경호원들을 보고서야 저 차들이 재벌 회장님의 차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롤스로이스의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섬세하게 재단된 회색빛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훤칠한 키와 당당한 풍채는 명령에 익숙한 리더의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오빠 현우였습니다. 그의 뒤로는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따랐고 그중 한 명은 보슬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오빠에게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현우 오빠는 비좁은 골목을 둘러보며 짙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무릉덩이가 고인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위를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망설임 없이 걸어와 제가 늘 그리워하던 따뜻하고 낮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준수를 꽉 껴안고 오빠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현우 오빠는 팔을 벌려 저와 준수를 한 번에 품에 안았습니다. 오빠의 따뜻한 체온과 익숙한 샌다루드 향수 냄새에 눈물이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오빠는 제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늦게 와서 미안하다. 너를 이렇게 고생시키다니. 저는 목이 메어 오빠라고 부를 뿐 다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저를 놓아주고는
제 수척한 얼굴을 살피고 제 품에 잠든 준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조카의 이마를 짚어보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열이 좀 있네. 괜찮아. 집에 가면 주치의가 돌봐줄 거야. 그리고는 경호원들을 향해 짧게 명령했습니다. 사모님 짐 들고 두 분 차에 모셔. 조카 깨지 않게 조심하고. 경호원 한 명이 재빨리 다가와 제 손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빠는 그 가방을 보고 헛웃음을 쳤습니다. 내 3년 시집살이의 결과가 고작 이거 하나야?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난 이 집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오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제 가자. 오빠는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최고급 세단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이웃들은 길을 터주기 위해 양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시골뜨기 아내를 향한 동정이 아니라 경애와 놀라움, 그리고 무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소문이 빠른 슈퍼 아주머니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세댁, 어디가? 저 남자는 누구고? 집 나가는 거야. 현우 오빠는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 아주머니는 저절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오빠는 비즈니스용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서연이의 친오빠입니다. 오늘 제 여동생과 조카를 집으로 데리러 왔습니다. 그동안 제 동생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마친 그는 어리둥절해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렇게 부자 오빠가 있는데 왜 시댁에서는 가난뱅이라고 했냐는 이야기들이었죠. 내일 아침이면 이 소문은 어떤 바람보다도 빠르게 동네 시장에 퍼져 박 여사님의 귀에까지 들어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호원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부드러운 가죽 시트와 고급스러운 향기로 가득한 차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빠가 옆자리에 앉으며 기사에게 저택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차들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작은 골목과 어두운 단층집, 그리고 눈물로 가득했던 3년의 청춘을 뒤로했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가난한 동네의 희미한 불빛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떠나면 저는 다시는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으로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 조용한 차 안에서 저는 제가 속한 진짜 세계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준수는 여전히 제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지금 제 마음을 달래주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오빠는 차 안의 미니 냉장고를 열어 시원한 생수 한 병을 꺼내 뚜껑을 따서 제게 건넸습니다. 물 좀 마셔. 얼굴이 너무 상했잖아. 눈밑도 퀭하고. 그 자식이 너한테 아주 못되게 굴었구나. 저는 물병을 받아들고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때리거나 심한 욕을 하진 않았어. 하지만 냉대와 무시, 은근한 비교와 무시하는 말들이 매질보다 더 아팠어. 그들은 제가 복권 당첨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오빠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등에 힘줄이 돋아났습니다. 멍청한 것들. 눈뜬장님이나 다름없지. 우리 그룹 덕에 겨우 먹고 사는 주제에 감히 천우그룹 회장 동생을 가르치려 들어? 그 복권이라는 게 찢어져 버리면 그때도 그렇게 잘난 척할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보자. 저는 걱정스럽게 오빠를 보며 물었습니다. 오빠, 그 사람들한테 뭘 하려는 거야? 그래도 민준 씨는 준수 아빠인데. 오빠는 저를 돌아보며 엄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조폭처럼 굴진 않을 거야. 난 사업가니까
사업가의 방식으로 처리할 거다. 감히 김씨 집안 사람을 건드린 대가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너 마음 약해지지 마. 악인에게 베푸는 자비는 스스로에게 잔인한 짓이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3년간 자비를 베풀고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극에 달한 무시뿐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떠나지 않았다면 저와 제 아들은 평생 그들 삶의 희미한 그림자로 남았을 겁니다. 오빠가 결혼 반지와 집 열쇠는 두고 왔냐고 물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올려뒀어. 이혼 서류는? 그건 너무 급해서 못 썼어. 오빠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내일 우리 회사 변호인단 시켜서 작성하게 할게. 넌 서명만 하면 돼. 모든 법적 절차, 재산 분쟁, 양육권 문제는 변호사들이 알아서 할 거야. 민준 씨가 아내와 아이를 방치했다는 증거, 시댁 식구들이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는 증거는 이미 수집 중이야. 양육권은 무조건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 감히 우리 조카를 빼앗을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할 테니. 양육권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것이 제 가장 큰 걱정이었으니까요. 민준 씨 집안은 저희 집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고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해 어떻게든 장손을 지키려 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현우 오빠가 뒤에 있으니 저는 이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차는 대로를 빠르게 달렸습니다. 밤의 도시는 불빛으로 찬란했습니다. 한운 대로를 빠르게 달렸습니다. 밤의 도시는 저는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과 화려한 쇼핑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저희 가족 소유의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그 화려한 삶을 포기하고 민준 씨네 부엌에 틀어박혀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며 반찬값 문제로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사랑이 죄는 아니지만 맹목적인 사랑, 잘못된 사람을 사랑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은 큰 죄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내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오빠는 창밖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일은 그들 인생 최악의 날이 될 거다. 하지만 너에게는 찬란한 새 삶이 시작되는 날이 될 거야. 이제 곧 재미있는 연극이 시작될 테니 마음 단단히 먹고 지켜보기나 해. 차는 서울 최고의 부촌인 한남동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양옆으로 도열한 경호원들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얀 자갈이 깔린 길을 따라 들어가자 웅장하고 화려한 대저택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 집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언제나 공주처럼 사랑받았던 곳.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원에서 풍겨오는 짙은 장미 향기와 맑은 공기를 느꼈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입니다. 과거의 서연, 강하고 당당했던 아가씨가 돌아왔습니다. 남루하고 순종적이었던 아내 서연은 오늘 밤비와 함께 죽었습니다. 롤스로이스가 대리석이 깔린 넓은 현관 앞에 멈춰섰습니다. 집사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미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돌아오셨군요. 세상에 이렇게 마르시다니. 저는 웃으며 집사 아저씨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저를 돌봐주셨고 저를 친자식처럼 아껴주셨습니다. 거대한 참나무 문 안쪽에서 부모님께서 뛰어오듯 빠르게 걸어 나오셨습니다. 늘 우아하고 기품 있던 제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어머니는 회장 사모님의 체면도 잊은 채 달려와 저와 준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아, 왜 이렇게 고생을 했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야.
아버지, 제게의 강철 같은 그분도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옆에 서서 어깨를 두드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왔으면 됐다. 이제 아빠 엄마 곁에 있으면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할 거야. 저는 준수를 집사 아저씨에게 안겨드리고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행복과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 그리웠어.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제가 입고 있는 낡고 소박한 옷을 안타깝게 바라보셨습니다. 꼴이 이게 뭐니? 얼굴은 왜 이렇게 상했고? 지난 3년간 도대체 어떻게 산 거야? 내가 말했지. 시험도 좋지만 너무 힘들면 당장 돌아오라고.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준수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눈가가 붉어진 채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날 우리가 반대하지 않은 건 네 선택을 존중해서였다. 네가 선택한 사랑과 함께 살게 해주고 싶었지. 하지만 우리의 침묵이 내 딸과 외손자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 줄은 몰랐다. 현우한테 다 들었다. 그놈들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함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불빛이 가득한 넓은 거실. 부드러운 이탈리아제 소파와 벽에 걸린 값비싼 예술 작품들. 제가 떠나던 날과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마음속에 상처를 가득 안고 돌아온 저만은 변해 있었습니다. 집사 아저씨는 이미 따뜻한 제비집 수프와 준수를 위한 영양죽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잠에서 깬 준수는 궁전처럼 화려하고 낯선 집을 어리둥절하게 둘러보았습니다. 집사 아저씨는 이미 따뜻한 제비집 수프와 준수를 위한 아이는 눈을 비비며 낯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준수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 인사드려야지. 준수는 어눌한 발음으로 하부지, 한미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달려와 손자를 끌어안고 얼굴 곳곳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이고, 내 강아지. 어쩜 이렇게 엄마를 쏙 빼닮았을까. 가엾은 것, 아픈데 제대로 된 병원도 못 가고. 어머니는 집사 아저씨에게 당장 주치의를 불러 작은 도련님을 진찰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남편의 무관심도 생활비 걱정도 없었습니다. 오빠는 제 맞은편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푹 쉬어, 푹 자고 일어나. 내일 아침 아주 특별한 뉴스 속보를 보게 될 거야. 어설픈 지식인 가족의 몰락에 대한 뉴스지. 저는 오빠를 그리고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이 그저 앉아서 그들이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도시의 반대편에서는 민준 씨 가족이 파티를 마치고 있을 테죠. 그들은 자신들 인생 최대의 폭풍이 이미 문 앞까지 닥쳐왔다는 사실도 모른 채 허황된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밤 11시 7인승 택시가 우리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짙은 술 냄새와 함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골목의 정적을 깼습니다. 민준 씨가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로 가장 먼저 내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어머니를 부축해 차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오늘 벨벳 소재의 와인색 원피스를 입고 엄지손가락만 한 가짜
진주 목걸이를 걸친 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뒤이어 아주버님 민호 씨 내외와 아들 민재, 그리고 시누이까지 온 가족이 거나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배를 두드리며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야, 역시 5성급 호텔 음식은 다르네. 달라. 그 전복 스테이크는 입에서 살살 녹더라. 민호야, 다음에 또 한 번 데려가죠. 민호 씨는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별거 아닙니다. 곧 천우그룹 하청 계약만 따내면 돈 쓸 걱정 없어요. 그때는 한 달 내내 모시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준 씨도 형에게 아첨하며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저도 꼭 좀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세요. 요즘 제 회사가 영 재미가 없어서요. 가족들은 시끄럽게 웃고 떠들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준 씨는 주머니를 뒤져 열쇠를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욕을 중얼거리더니 문을 쾅쾅 두드리며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빨리 문 안 열어? 아주 죽은 듯이 자네. 대답은 없었고 집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얼굴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저 버릇없는 것,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불까지 끄고자? 내가 들어가서 아주 따끔하게 버릇을 고쳐놔야지. 민준 씨가 몇 번 더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는 짜증을 내며 화분 밑에 숨겨둔 비상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녹슨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가족들은 우르르 집 안으로 들어가 불을 환하게 켰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저와 준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차가운 저녁 식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주위를 둘러보며 제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서연아, 어디 갔어? 눈치 빠른 형님이 탁자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기 좀 봐요.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유리 탁자 위 조화가 꽂힌 화병 옆에 제14K 결혼 반지가 집 열쇠 꾸러미와 함께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지는 차갑고 외로운 빛을 내뿜었습니다. 민준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반지를 집어들었고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입을 삐죽이며 비웃었습니다. 또 삐져서 친정에 갔겠지. 우리가 자기 빼고 외식한 거 알고 질투하는 거야. 내버려도 며칠 굶으면 돈 떨어져서 제 발로 기어들어 올 테니까. 걔네 집구석이 뭐 대단하다고 어딜 가겠어? 민호 씨도 낄낄거리며 동의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여자는 오냐오냐 해주면 안 돼요. 버릇만 나빠지지. 어디 얼마나 버티나 한번 보자고요. 민준 씨는 어머니와 형의 말을 듣고는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술 기운에 깊이 생각할 정신도 없었죠. 그는 반지를 탁자 위에 탁 소리 나게 던지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냅둬. 가만히 있는 사람 속 뒤집어 놓더니 내일 데리러 가면 바로 돌아올 거야. 가족들은 다시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좁고 덥다. 소파가 싸구려라 허리가 아프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무도 이 깊은 밤에 우리 모자가 어디로 갔는지 걱정하지 않았고 제가 결혼 반지를 두고 간 것에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침대, 가지런히 정돈된 이불을 보고 순간 불안감이 스쳤지만 이내 졸음이 몰려와 그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침대에 쓰러져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탁자 위에 남겨진
결혼 반지가 이 관계의 종지부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밤 이 집의 고요함이 모든 것을 앗아갈 폭풍전의 마지막 평온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하늘은 흐렸고 순탄치 않은 하루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민호 씨는 일찍 일어나 작업복을 깔끔하게 다려 입고 머리에는 왁스를 발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천우그룹의 하청 계약 2단계에 서명하러 공사 현장에 가는 날이었죠. 그의 머릿속은 이미 돈이 쏟아져 들어와 새 차를 사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는 상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산장으로 민호 씨는 낡은 트럭을 몰고 로얄 팰리스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공사장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사장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경비는 평소보다 삼엄했습니다. 그는 경적을 울리며 문을 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평소에 그가 주는 담배를 곧잘 받던 늙은 경비원이 차가운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민호 씨는 차창을 내리고 비굴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왜 이렇게 삼엄하세요?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경비원은 손에 든 명단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차량과 이민호라는 이름의 사람은 공사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 관리 본부에서 직접 내려온 명령입니다. 민호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농담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단골 하청업체잖아요. 오늘 프로젝트 소장님이랑 계약하기로 약속되어 있다고요. 경비원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계약 같은 건 없습니다. 운강건설과 천우그룹의 모든 계약은 오늘 아침부로 무기한 취소되었습니다. 당장 차 돌리세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민호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소리를 지르며 책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당신들 일 이따위로 해? 멀쩡한 계약서를 휴지 조각처럼 취소해. 고소할 거야. 그때 공사장 안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나왔습니다. 차창이 내려가고 현우 오빠의 최측근인 김 비서가 경멸 어린 눈빛으로 민호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김 비서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소할 필요 없습니다. 이민호 씨, 우리 변호인단이 곧 댁으로 통지서를 보낼 테니까요. 계약 취소 사유는 역량 부족과 비즈니스 윤리 위반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회장님께서 전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군요. 당신들 같은 구멍가게는 이제부터 천우그룹 및 모든 파트너사의 프로젝트에 영원히 발도 못 붙일 거라고요. 다른 데서 일자리나 알아보시죠. 말을 마친 김 비서는 기사에게 신호를 보내 차창을 올리고는 쌩안이 사라져버렸고 민호 씨는 흙먼지 속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동생 민준 씨였습니다. 민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민준 씨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 큰일 났어. 은행에서 회사 계좌를 동결했다고 통보가 왔어. 보증을 섰던 곳에서 보증을 철회했고 당장 기계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온대. 민호 씨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박살났습니다. 불과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들은 부귀영화를 기원하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쓰나미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김 비서가 전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천우그룹 회장님께서 왜 그렇게 거대한 그룹의 회장이 자기들 같은 작은 회사에 신경을 쓰는 걸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체 모를 공포가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같은 시각
박 여사님의 철물점. 박 여사님은 부채를 붙이며 장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는 그녀의 주 수입원이었고 이웃 아주머니들과 모여 철을 씹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 가게터는 3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아주 저렴하게 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담이 좋아 횡재했다고 늘 자랑스러워했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큰 손님인 줄 알고 버선발로 뛰어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유, 뭘 찾으세요? 시멘트, 벽돌. 우리 가게에 다 있어요. 이 동네에서 제일 싸게 드립니다. 남자 중 한 명이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이 상가 건물의 소유주를 대리하는 변호사입니다. 오늘부로 임대차 계약을 조기 해지하고 상가를 회수하기 위해 왔습니다. 박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계약 기간이 5년인데 이제 겨우 3년 됐어. 나가라니. 어딜 나가. 장사 잘하고 있는데 못 나가. 변호사는 침착하게 계약서를 펼쳐 마지막 장에 아주 작은 조항을 가리켰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소유주 또는 소유주 가족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명예를 훼손해? 난 그저 성실하게 장사했을 뿐이야. 사람한테 누명 씌우지 마. 집주인이 누군데? 당장 나와서 나랑 얘기하라고 해. 내가 김씨 집안 사람이랑 사돈이야. 함부로 굴지 마. 변호사는 비웃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박 여사님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김씨 집안에서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땅의 소유주는 서현 자산운용으로 천우그룹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서현 자산운용의 대표는 바로 당신의 전 며느리인 김서연 씨입니다. 김서연이라는 이름이 박 여사님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녀는 입을 떡 벌렸고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되물었습니다. 서연이? 그 시골뜨기 서연이가? 걔가 어떻게 땅이 있어서 나한테 세를 줘?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변호사는 더 이상 실랑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계약은 어제부로 만료되었으며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3일의 시간을 드릴 테니 모든 짐을 빼십시오. 또한 명예훼손 조항 위반으로 보증금 6개월치는 손해배상금으로 몰수됩니다. 말을 마친 그들은 뒤돌아 가버렸고 박 여사님은 건축 자재 더미 속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 내 며느리가 집주인이라고?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마구 뒤섞였습니다. 그녀는 서연이를 구박하고 서연이가 사는 집을 무시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지금까지 서연이의 땅 위에서 서연이의 재산으로 돈을 벌면서 서연이를 가난하다고 욕했던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뒤늦은 후회와 극심한 공포가 그녀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떨리는 손으로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는 막 들이닥친 빗독촉 서류 더미 속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벨 소리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박 여사님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엄마 죽는다. 가게 뺏기게 생겼어. 이 땅이 그 서연이 거란다. 아들아, 내 마누라가 가난뱅이라며 민준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서연이 땅이라니 걔가 무슨 땅이 있어. 박 여사님은 흐느끼며 변호사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 말을 듣는 내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 단서를 찾기 위해 골목 안작은 집으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골목 입구에 도착하자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휴대폰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를 보자 그들은 입을 다물고 동정과 조소가 섞인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슈퍼 아주머니가 민준 씨를 손짓해 불렀습니다. 총각, 왔어? 어젯밤에 어디 갔었길래 마누라랑 자식이 집을 나가게 둬? 쯧쯧. 근데 자네 마누라 보통이 아니더만. 오빠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차를 끌고 와서 데려가는데 경호원들이 골목에 쫙 깔려서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 민준 씨는 멍하니 물었습니다. 무슨 차요? 누가 데리러 왔다고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민준 씨 앞에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어젯밤에 동네 사람들이 다 찍었어. 흔들리는 흐릿한 영상 속에서 민준 씨는 어젯밤의 광경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골목 입구를 막아선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 그리고 차에서 내려 서연이를 끌어안는 훤칠하고 품격 있는 남자. 민준 씨는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화면에 눈을 바짝 갖다 댔습니다. 그는 남자가 슈퍼 아주머니와 이야기하며 얼굴을 돌리는 장면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습니다. 그 얼굴, 그 풍채에 민준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기억을 더듬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남자의 사진은 그가 동기부여를 위해 사무실에 고이 모셔두고 있던 사진이었으니까요. 건설업계의 우상, 수백 개 하청업체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남자, 이 지역 최고의 부자, 천우그룹의 김현우 회장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주머니의 휴대폰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왜 김현우 회장이 이 허름한 골목에? 왜 내 아내를 안고 있는 거지? 분명 사람을 잘못 봤거나 아니면 그녀가 저 남자랑 바람이 났거나. 민준 씨는 미친 사람처럼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는 작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소파를 뒤집어 상표를 확인했습니다. Made in Italy. 소파 밑에 작게 새겨진 글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서연이가 중고가구나,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물건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세히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는 부엌으로 달려가 냄비 세트를 들어보았습니다. 모두 값비싼 독일제 수입품이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모든 것이 그가 꿈에 그리던 최고급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그는 지금까지 명품 속에서 살면서도 그것을 누더기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집은 작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그의 가족이 자랑하던 모든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짜 금수저 아가씨였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남편인 그는 자신의 편협한 시각으로 거대한 재산을 손에 쥔 아내를 모욕했던 것입니다. 민준 씨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후회와 굴욕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진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명해야 했다. 사과해야 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되돌려야 했다. 서연이가 정말 김현우 회장의 동생이라면 그녀의 말 한마디면 가족의 모든 빚이 사라지고
회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전화벨이 길게 울렸다. 조롱하는 듯한 소리였다. 민준 씨는 중얼거렸다.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서연아. 제발. 10번의 신호음 끝에 마침내 누군가 전화를 하지만 서연이의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낯설고 차갑고 전문가다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시죠? 민준 씨는 다급하게 말했다. 저 민준입니다. 제 아내 서연이 좀 바꿔주세요. 수화기 너머의 여성은 무미건조한 태도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에는 당신의 아내라는 분은 없습니다. 저는 김서연 부회장님의 비서입니다. 부회장님께서는 지금 그룹 발전 전략 회의 중이라 낯선 분의 전화를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민준 씨는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낯선 사람이라니. 내가 남편이야. 당장 바꿔줘. 비서는 전화기 너머로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착각하셨네요. 오늘 아침 저희 측 변호사가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적으로 당신들은 곧 아무 관계도 아니게 될 겁니다. 아, 부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따로 전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민준 씨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숨을 죽였다. 비서는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그 골목 간집은 사람의 속을 시험해보기 위해 부모님께서 주신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속을 확실히 알았으니 그 집은 당신 가족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기념하는 선물로요. 잘 간직하고 사세요. 곧 갈 곳도 없어질 테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뚝 끊겼다. 민준 씨는 수화기 너머에 무정한 신호음을 들으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그는 힘없이 팔을 늘어뜨렸다. 부회장, 집을 선물로 주겠다. 갈 곳도 없어질 것. 그 말들은 그의 머리를 내리치는 망치 같았다. 바로 그때 민호 씨와 박 여사님도 허겁지겁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두 사람 모두 핏기 없는 얼굴이었다. 민호 씨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민준아, 세무서에서 창고를 봉인해버렸어. 우리가 탈세했다면서 벌금이 엄청나대. 박 여사님은 통곡하며 쓰러졌다. 다 끝났다. 아들아, 가게에서 쫓겨났어. 내 물건들을 전부 길바닥에 내던져버렸다고. 민준 씨는 어머니와 형,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실패하고 나약하고 눈이 먼 남자.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미친 사람처럼 일그러진 웃음이었다. 그는 운명의 장난에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 대가가 너무나도 비싸다는 사실에 웃었다. 온 가족은 서연이의 사치품으로 가득 찬 작은 집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완전한 몰락의 맛을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회장 오빠의 분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작은 단층 집은 무겁고 암울한 공기로 그 어느 때보다 비좁게 느껴졌다. 박 여사님은 소파에 주저앉아 귀신이라도 본 듯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손이 떨려 물컵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 박 여사님은 더듬거리며 물었다. 민준아, 확실해. 그 서연이가 정말 재벌집 딸이라고? 혹시 우리를 속이려고 사람을 고용한 건 아니고? 민준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롤스로이스 영상이 담긴 휴대폰을 탁자 위로 던졌다. 어머니, 직접 보세요. 저 롤스로이스, 저 번호판, 저렇게 줄지어선 경호원들을 누가 고용할 수 있겠어요. 저 남자는 천우그룹 김현우 회장, 이 나라 최고의 부자예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틀림없어요. 민호 씨는 벽에 기댄 채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어쩐지
우리 회사가 그렇게 빨리 계약이 끊기고 계좌가 동결될 리가 없지. 천우그룹의 힘이라면 하룻밤 사이에 이런 일을 벌이는 건 식은 죽 먹기야. 어머니, 우리 죽었어요. 왕족을 건드린 거라고요. 박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눈이 뒤집혔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였다.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재벌 회장 딸한테 총것이라고 욕하고 밥하고 빨래하라고 부려먹고 이 집을 새장이라고 비웃었어. 봉황이 닭 행세를 하고 있었는데 우물 안개구리였던 건 바로 나였구나.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의자 위로 쓰러져 기절했다. 온 가족이 허둥지둥 달려들어 응급처치를 하고 인중을 누르고 나서야 그녀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눈을 뜨자마자 박 여사님은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민준 씨의 등을 마구 때리며 그를 탓했다. 네가 남편이면서 마누라 뒷조사하나 제대로 안 해봐? 너 때문에 우리 집이 꼴이 된 거야. 이제 그 집은 재벌이고 우리 같은 개미 한 마리 밟아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고. 민준 씨는 묵묵히 매를 맞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서연이가 정직하게 사업하고 편법을 쓰지 말고 남에게 기대지 말라고 조언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여자가 뭘 아냐며 비웃었었다. 이제와 생각하니 서연이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명문가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의 금쪽 같은 조언이었다. 형님은 옆에 서서 핏기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따라 서연이의 험담을 하고 옷차림이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회사가 파산하고 남편이 실직하고 빚더미에 앉을 것을 생각하니 두려움에 몸이 떨렸다. 민준 씨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은행에서 온 문자였다. 회사 대출금 상환을 위해 그의 개인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통보였다. 민준 씨는 힘없이 팔을 늘어뜨렸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진 가족들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서연이의 신분에 대한 진실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들 가족의 미래에 내려진 사형 선고였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와 민호 씨는 남은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천우그룹 본사로 향했다. 트럭은 어제 오후 은행에 의해 압류되었다. 도시 중심부의 우뚝 솟은 천우타워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반사 유리로 덮인 외벽은 햇빛 아래 반짝였다. 이곳은 김씨 가문의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 민준 씨는 타워 꼭대기를 올려다보며 자신이 한낱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두 형제는 조심스럽게 넓고 반짝이는 대리석 로비로 들어섰다. 안내 데스크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제지당했다. 아름답지만 날카로운 눈빛의 안내원이 초라한 두 남자를 쳐다보았다. 예약하셨습니까? 민준 씨는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저는 김서연 부회장님의 남편입니다. 그리만 우물쭈물하며 다 썼다. 닫다. 아름답지만 그리서 카로운 눈빛의 안내원이 초라한 두 남자. 급한 집안일로 만나 뵈러 왔습니다.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안내원은 부회장 남편이라는 말에 잠시 흠칫했지만 컴퓨터로 확인한 후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부회장님께서는 이민준이라는 분과 약속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비서실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으로 이민준, 이민호 두 분은 이 건물에 절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민호 씨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아가씨, 제발요. 저희가 사과하러 왔다고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안내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젓고는 경비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즉시 검은 제복을 입은 건장한 경비원 4명이 다가와 팔짱을 끼고 위협적인 인간벽을 만들었다.
민준 씨는 절망감에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로비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었다. 더 이상 체면을 차릴 여유가 없었다. 그는 소리쳤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내려와서 나 좀 만나줘. 우리 가족 좀 살려줘. 민호 씨도 동생이 무릎 꿇는 것을 보고 황급히 따라 무릎을 꿇었다.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두 남자는 이제 수백 명의 직원과 고객들 앞에서 비참하게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 나왔고 선두에는 위험 있는 풍채의 현우 오빠가 있었다. 그의 옆에는 세련된 흰색 정장을 입은 서연이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집 안의 초라한 아내가 아닌 날카롭고 권위 있는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다. 민준 씨는 아내를 보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그는 달려가려 했지만 경비원에게 붙잡혔다. 서연아, 여보, 나야. 서연이가 걸음을 멈추고 민준 씨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증오도 남은 애정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을 보듯 민준 씨를 쳐다보았다. 현우 오빠가 옆에서 비웃었다. 그는 경비원에게 잠시 손을 풀라고 신호를 보낸 뒤 무릎 꿇고 있는 두 형제에게 다가갔다. 현우 오빠는 위에서 경멸적인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어쩐 일이지? 내 동생 집이 작다고. 내 동생이 가난하다고 비웃던 자들이 아니었나? 왜 이제 와서 여기서 무릎 꿇고 천하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거지? 아니었나? 민호 씨는 땅에 머리를 찌으며 애원했다. 회장님, 저희가 눈뜬장님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어 하늘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제발 지난 세월의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저희에게 살길 한 번만 열어주십시오. 회사는 저희 평생의 피와 땀입니다. 제발 무너뜨리지 말아주십시오. 그때 서연이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당신들의 피와 땀은 다른 사람의 선량함을 속이고 착취해서 쌓아 올린 것이겠죠. 당신들은 내 집이 작다고 비웃었지만 당신들의 인격은 그보다 100배는 더 작고 비좁아요. 이제 일어나서 돌아가세요. 우리 회사 로비 더럽히지 말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들 회사는 이 건물 한 달치 청소비도 안 돼요. 말을 마친 서연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걸어갔다. 현우 오빠는 경비원들에게 저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두 형제는 회전문을 통해 질질 끌려 나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계단 아래로 내동댕이 쳐졌다. 민준 씨는 유리문 너머로 사라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부유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이 영원히 닫혔음을 깨달았다. 그룹 로비에서의 소동 이후 민준 씨 가족의 상황은 더욱 비참해졌다. 현우 오빠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지역건설 및 부동산협회는 모든 회원사에 운강건설을 심각한 직업윤리 위반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린다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는 크고 작은 어떤 발주처도 그들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막강한 천우그룹에 밉보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전의 외상으로 자재를 공급해주던 업체들은 이제 빚을 당장 갚으라며 매일같이 몰려왔다. 그들은 집 앞에서 현수막을 치고 빚을 갚으라고 시위했고 확성기로 밤낮 없이 민준 씨와 민호 씨의 이름을 외쳐댔다. 집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고 전기와 수도는 요금 미납으로 끊겼다. 온 가족은 어둠 속에서 문 밖에서 들려오는 욕설을 들어야 했다. 박 여사님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다. 내 팔자야, 왜 이리 기구한고 여왕처럼 살다가 이제 쥐새끼처럼 숨어 지내야 하다니 다 그 서연이 때문이야. 독한 것.
우리 집안을 죽이려고 작정했어. 민준 씨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소리쳤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 지경이 됐는데도 남 탓이에요? 어머니가 욕심부리지 않고, 사람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서연이한테 잘해줬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서연이는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줬어요. 우리가 제 밥그릇을 걷어찬 거라고요. 민호 씨도 동생에게 소리쳤다. 닥쳐. 넌 마누라 하나 제대로 못 다스려서 온 가족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게 만든 놈이야. 이제 와서 그 여자 편을 들어? 봐. 빚은 쌓이고 내일이면 은행에서 집도 뺏으러 올 거야. 우리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빚쟁이가 아니라 법원에서 온 사람이었다. 이혼 소송 관련 소환장을 전달하러 온 것이었다. 천인동이 법원에서 온 사람이었다. 감권 소송. 민준 씨는 종이를 손에 들고 원고, 김서연, 피고, 이민준이라는 글자를 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 바로 그때 민호 씨의 휴대폰이 울렸다. 처가에 가 있던 그의 아내였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다. 당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나 당신네 빚쟁이 집안이랑 더는 못 살아. 나 아들 데리고 친정으로 왔어. 당신 몸이나 잘 챙겨. 민호 씨는 휴대폰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그는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 사업은 망했고 아내와 자식은 떠났고 집도 곧 잃게 될 것이다. 서연이 오빠의 징벌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어떤 매질보다도 더 끔찍하게 그들의 정신과 삶을 파괴했다. 그들은 과거에 다른 사람을 무시했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인과응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고 그것은 무서운 속도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한때 민준 씨 가족의 마지막 안식처였던 골목 안작은 집은 이제 끝없는 말다툼의 전쟁터로 변했다. 가난과 빚이 닥치자 그들이 SNS에서 그토록 자랑하던 가족에는 비눗방울처럼 허무하게 사라졌다. 박 여사님은 재산을 잃은 분노의 모든 죄를 아들들에게 돌렸다. 그녀는 민호 씨를 쓸모없는 장남이라며 사업을 제대로 못해 남에게 속았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민준 씨에게는 눈뜬 장님 같은 놈이라며 황금 같은 아내를 놓쳤다고 욕했다. 민호 씨는 아내가 아들과 돈을 가지고 떠난 것에 격분해 어머니에게 대들었다. 어머니, 닥치세요. 매일 서연이 험담하고 우리더러 구박하라고 부추긴 게 누구예요? 이제 와서 누굴 탓해요? 어머니 그 입이 이 집안을 망친 거라고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사람 무시하더니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두 모자는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웠다. 민준 씨가 말리려 했지만 둘 모두 그를 밀쳐냈. 설상가상으로 평소 박 여사님에게 아첨하며 얻어먹을 것을 챙기던 먼 친척인 칠촌 이모가 찾아왔다. 하지만 안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박 여사님에게 맡겨두었던 금을 돌려받기 위해서였다. 칠촌 이모는 허리에 손을 얹고 서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금 세 돈을 당장 내놓으라고 소리쳤다. 언니네 집 망했다는 소문이 파다해. 당장 내 돈 내놔. 안 그러면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박 여사님은 울상이 되어 애원했다. 아우님, 며칠만 기다려줘. 지금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가게도 뺏기고 집도 곧 넘어갈 판인데. 칠촌 이모는 소리를 지르며 박 여사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난 몰라. 몸을 팔든 콩팥을 팔든 내 돈 갚아. 예전에는 며느리가 부자라서 집도 크고 잘 산다고 자랑하더니 이제 와서 내 피 같은 돈을 떼먹으려고 해?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준 씨와 민호 씨가 겨우 두 여자를 떼어놓았다.
칠촌 이모는 악담을 퍼부으며 돌아갔고 조폭을 데리고 다시 오겠다고 협박했다. 칠촌 이모가 떠난 후 집은 엉망이 되었다. 깨진 그릇이 널려 있었고 박 여사님은 구석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민호 씨는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앉아 있었다. 민준 씨는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며 극심한 비참함을 느꼈다. 이것이 그들이 자랑하던 모범 가정의 실체란 말인가? 돈이 있을 때는 서로를 하늘처럼 떠받들더니 어려움이 닥치자 인정사정 없이 서로를 물어뜯었다. 민준 씨는 그들 가족의 유대감이 허영과 물질 위에 세워졌음을 깨달았다. 그것들이 사라지자 각자의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난 것이다. 그는 서연이가 있을 때의 평화롭고 소박했던 분위기를 그리워했다.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식사, 아내의 다정한 안부 인사,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철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값비싼 스쿠터가 마당으로 들어왔다. 내린 사람은 박 여사님이 늘 자랑하던 부잣집에 시집간 막내딸 수진이었다. 박 여사님은 딸을 보자 마치 구명보트라도 본 듯 비틀거리며 일어나 수진의 손을 잡고 통곡했다. 수진아, 잘 왔다. 내 남편, 내 시부모님한테 말해서 엄마한테 5억만, 아니 3억이라도 빌려달라고 해줘. 당장 빚 안 갚으면 감옥 가게 생겼어. 우리 집 다 망하게 생겼다고. 민준 씨와 민호 씨도 희망에 찬 눈으로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수진은 가족의 기대와는 달리 차갑게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몇 걸음 물러섰다. 어머니의 남루한 옷에서 묻어나올지 모를 먼지를 피하려는 듯이 수진은 얼굴을 찌푸리며 쏘아붙였다. 엄마, 조용히 좀 해요. 이웃들 다 듣겠네. 저 오늘 돈 빌려주러 온 거 아니에요. 오빠들 회사가 천우그룹에 찍혀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거 시댁에서도 다 알아요. 민호 씨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그래서 뭐? 네가 친동생이면서 오빠들이 죽게 생겼는데 모른 척 하겠다고? 네 시댁은 돈이 썩어 넘치잖아. 푼돈 좀 써서 오빠랑 엄마 좀 살려주는 게 뭐 그리 대수야. 수지는 큰오빠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예전의 박 여사님처럼 날카로웠다. 오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요. 시댁 돈은 피땀 흘려번 돈이지. 오빠들 밑 빠진 독에 부으라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친정이랑 절대 엮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집안이 부도덕하게 사업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집안이라 엮이면 가문의 명예만 더럽힌다고요. 박 여사님은 딸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더듬거렸다. 네,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널 낳고 키웠는데 이제 와서 엄마가 어려워지니까 시댁 말만 듣고 엄마를 버리겠다고?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말투는 바로 박 여사님이 어릴 때부터 그녀에게 주입했던 그 현실주의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굴 탓해요? 그녀에게 주입했던 그 현실주의로 가득 차 있었다. 예전에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가르쳤어요? 똑똑한 딸은 편하고 좋은 곳을 골라야지. 멍청하게 가난한 것들이랑 엮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 집이 가난하고 초라해졌으니 엄마 가르침대로 멀리 해야죠. 말을 마친 그녀는 가방에서 얇은 돈뭉치를 꺼내 유리 탁자 위로 던졌다. 이거 50만 원이에요. 남편 몰래 엄마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걸로 며칠 밥이라도 사드세요. 저 내일부터는 안 와요. 제 가정도 지켜야 하니까요. 엄마랑 오빠들은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수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스쿠터를 향해 걸어갔다. 울부짖으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늙은 어머니를 외면한 채 스쿠터 엔진 소리가 멀어지자 집 안에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침묵이 흘렀다. 민준 씨는 탁자 위에 놓인 50만 원을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박 여사님을 보았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인과응보.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였다. 정보다 돈을 중시하는 어머니의 교육 방식이 바로 이런 괴물 같은 자식들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3일 후 민준 씨는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곧 압류될 이 집에서 앉아서 죽을 수는 없었다. 그는 서연이를 만나야 했다. 현우 오빠나 가족의 방해 없이 단둘이 이야기해야 했다. 그는 서연이가 아직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감정이 남아있을 거라고 믿었다. 어쨌든 그들에게는 아들이 있었으니까. 민준 씨는 한남동의 저택 주소를 알아내 저녁에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갔다. 저택은 높은 담과 철저한 보안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민준 씨는 정문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나무가 우거진 강변 쪽 담으로 몰래 돌아갔다. 그는 담을 넘었고 옷은 가시에 찢기고 손발은 극혀 피가 났다. 그는 넓은 정원을 더듬거리며 가장 밝게 불이 켜진 건물을 향해 나아갔다. 수영장 근처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그를 비췄고 세퍼드들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건장한 경호원 2명이 그를 덮쳐 잔디밭에 쓰러뜨리고 팔을 뒤로 꺾었다. 아, 아파요. 놔주세요. 저 집주인 아는 사람이에요. 정원의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현우 오빠와 서연이가 유리문에서 걸어 나왔다. 서연이는 고급 실크, 잠옷 위에 얇은 가운을 걸치고 와인잔을 든 채 침입자를 평온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다. 현우 오빠는 땅에 짓눌린 민준 씨를 보며 혀를 찼다. 간도 크군. 주거 침입이 몇 년형인 줄은 아나? 민준 씨는 서연이를 올려다보며 애절하게 애원했다. 서연아, 나 나쁜 뜻으로 온 거 아니야. 그냥 너 보고 싶어서 왔어. 우리 준수 좀 보고 싶어서. 제발 나랑 얘기할 기회 한 번만 줘. 서연이는 경호원들에게 민준 씨를 일으키되 팔은 계속 잡고 있으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섰다. 그녀에게서 풍겨오는 은은한 장미 향기에 민준 씨의 마음이 흔들렸다. 서연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을 보고 싶다고? 지난 3년간 아이가 아플 때 당신은 어디 있었지? 손님 접대하러 술 마시러 다니면서 우리 모자를 내버려뒀잖아. 이제 모든 걸 잃으니까 아들이 있다는 게 생각났나? 당신의 부성애는 참 값싸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내가 잘못했어. 서연아, 정말 후회해. 날 때리든 욕하든 다 괜찮아. 제발 날 버리지만 마. 나 변할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 내 말 다 들을게. 서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너무 늦었어, 민준 씨.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어. 난 당신이 변하길 바랐지만 당신은 매일같이 그 희망을 죽였어. 당신은 내 집이 작다고 비웃었지. 이제 당신에게 어울리는 더 큰 집을 가진 여자를 찾아갈 자유를 줄게. 그녀는 현우 오빠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오빠, 저 사람 보내줘. 우리 손 더럽히지 말자. 내 아들 아버지가 전과자가 되는 건 원치 않아. 현우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호원들에게 민준 씨를 대문 밖으로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끌려나가기 전 민준 씨는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말을 들었다. 이혼 서류는 이미 법원에 제출했어. 당신도 서명해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켜. 앞으로 다시는 우리 모자 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는 이제 사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니까. 철문이 민준 씨 앞에서 차갑고 무자비하게 쾅 닫혔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서서 멀리 보이는 화려한 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여자, 인생을 바꿀 기회,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 영원히 잃어버렸다. 민준 씨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다. 그의 외로운 그림자가 턱
텅 빈 길 위에 길게 늘어졌다. 이혼 조정 기일은 한 달 후에 열렸다. 저는 그룹 최고의 변호사와 함께 당당하게 법정으로 들어섰다. 맞은편에는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덥수룩한 수염에 퀭한 눈을 한 민준 씨가 앉아 있었다. 판사가 민준 씨에게 이혼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민준 씨는 절박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제 변호사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보고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가 아내와 아이를 방치했다는 증거, 막대한 빚, 그리고 경제적 무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들이었다. 만약 그가 버틴다면 오빠가 파놓은 법적인 함정에 더 깊이 빠질 뿐이었다. 민준 씨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동의합니다. 양육권 문제가 나오자 뒷좌석에 앉아있던 박 여사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우리 준수는 우리 씨 가문의 귀한 장손이에요. 절대 못 줘요. 제 변호사가 침착하게 일어섰다. 그는 법정에서 명확하게 설명했다. 현재 이민준 씨는 안정적인 직업도 거주지도 없으며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반면 제 의뢰인인 김서연 씨는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최상의 경제적 능력과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아이의 양육은 전적으로 김서연 씨가 도맡아 왔습니다. 판사는 의사봉을 두드렸고 최종 판결은 신속하게 내려졌다. 제가 준수의 완전한 양육권을 갖게 되었다. 민준 씨는 제 동의하에 아이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면접 교섭권을 가질 수 있었다. 저는 법정에서 민준 씨에게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 여사님은 판결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사람들에게 부축되어 밖으로 실려나갔다. 민준 씨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그의 손은 펜을 떨어뜨릴 정도로 떨렸다. 그의 서명은 마치 지금 그의 인생처럼 비뚤어져 있었고 그와 그의 가족이 쌓아 올린 계산적인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법정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저를 비췄다. 저는 자유로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마침내 족쇄가 풀린 것이다. 저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두웠던 지난 날들을 보상하기 위해 앞으로는 찬란한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이혼 후 일주일, 은행은 공식적으로 민준 씨 가족의 집을 압류했다. 집행관들의 트럭이 문 앞에 멈춰섰다. 그들의 살림살이는 집 밖 보도블록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이웃들이 구경거리라도 난 듯 모여들었다. 그들은 한때 이 골목에서 가장 거만했던 가족의 최후를 보며 혀를 차고 수군거렸다. 박 여사님은 낡은 옷 보따리를 끌어안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쩌다 내 신세가 이리 됐는고.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가난하다고 비웃던 거만한 얼굴을 기억했다. 이제 눈앞에 펼쳐진 인과응보를 보며 모두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민호 씨는 사채업자들이 두려워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늙은 어머니와 동생을 버려둔 채 그의 아내와 아이는 이미 오래전에 연락을 끊었다. 민준 씨는 가로등에 기댄 채 수많은 추억이 깃든 집이 하얀 압류 딱지로 뒤덮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다. 아내를 잃고 아이를 잃고 집을 잃고 직업을 잃었다. 그는 이제 완벽한 빈털털이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박 여사님을 부축해 마지막 시골행 버스에 올랐다. 그들의 고향은 가난한 농촌이었고 그들은 그곳을 벗어나 도시에서 성공하기 위해 발버둥 쳤었다. 시골의 낡은 집은 오랫동안 비어있어 지붕은 무너져 내리고 잡초는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다. 민준 씨는 허름한 집을 보며 서연이가 살던
작지만 안락했던 집, 그리고 지금 서연이가 살고 있는 화려한 저택을 떠올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스러운 비교였다. 그는 황금 같은 삶을 살 기회가 있었지만 제 손으로 그 밥그릇을 깨뜨린 것이었다. 시골 생활은 혹독했다. 민준 씨는 농사지을 땅도 기술도 없어 매일 막노동을 하며 닥치는 대로 일했다. 한때 사장이었던 그의 손은 이제 굳은 살이 박이고 시커멓게 변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현실을 잊기 위해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매일 저녁이면 만취에 두개 쓰러져 잠들었고 입으로는 서연이와 아들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는 마을의 주정뱅이가 되었고 가문의 수치가 되었다. 박 여사님은 정신적 충격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다. 그녀는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비가 올 때마다 새는 물을 맞으며 누워 있었다. 그녀는 후회하고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지만 그녀의 울음소리는 텅 빈 들판에 흩어질 뿐 아무도 듣지 못했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천우그룹 회장의 딸이며 그룹 경영에 복귀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예전에 박 여사님을 따라 나를 험담하던 시댁의 먼 친척들은 순식간에 태도를 바꿨다. 박 여사님에게 빚독촉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던 칠촌 이모가 가장 먼저 찾아왔다. 그녀는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과일 바구니를 든 채 천우그룹 정문으로 찾아와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경비원에게 조카 며느리를 잠깐만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다. 내가 걔 남편의 친이모예요. 예전에 내가 걔를 제일 예뻐했지. 성공했다는 소식 듣고 축하해 주러 왔어요. 내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도 칠촌 이모는 뻔뻔하게 하루 종일 기다렸다. 내 차가 나오자 그녀는 차 앞으로 뛰어들어 울며 불며 매달렸다. 서연아, 나야, 칠촌 이모. 네가 성공했다고 친척들 잊으면 안 되지. 내 아들이 지금 백수인데 회사의 경비원이나 청소부 자리라도 하나 알아봐주면 안 될까? 평생 은혜는 안 잊을게. 나는 차창을 내리고 내 앞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여자를 쳐다보았다. 예전에 바로 이 여자가 내 옷이 시장표라며 비웃고 내 얼굴은 남편 복 없는 관상이라고 험담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했다.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이모님, 제 기억이 맞다면 이모님은 저희 집이 거렁뱅이 집안이라 엮이면 재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회사는 능력과 인성을 보고 직원을 뽑지 친인척이라고 뽑지는 않습니다. 특히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더더욱요. 돌아가세요. 보안팀을 부르게 하지 마시고요. 칠촌 이모는 전곡을 찔리자 창피함에 얼굴이 빨개져서 구경꾼들의 비웃음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칠촌 이모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친척들도 연락을 해와 돈을 빌려달라,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며 부탁해왔다. 하지만 모두에게 돌아간 것은 침묵 혹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뿐이었다. 나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잘못된 곳에 베푸는 친절은 악인에게 이용당할 기회를 줄 뿐이라는 것을. 나는 그 가식적인 사람들에게 돈을 주느니 차라리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선 활동에 돈을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나는 진정으로 성장했다. 나는 이제 흙탕물에서 고기를 잡으려는 자들로부터 나 자신과 나의 가치를 지키는 법을 알게 되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소심한 서연이가 아니었다. 나는 천우그룹의 유능한 부회장이자 재계에서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여성이 되었다. 매일 아침 나는 강변 저택의 햇살 가득한 방에서 눈을 뜬다. 부모님, 현우 오빠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세계 경제 동향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토론한다.
우리 집은 늘 웃음과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가득하다. 준수는 이제 6살이 되었다. 똑똑하고 활발하며 현우 오빠를 쏙 빼닮았다. 아이는 시내 최고의 국제학교에 다니며 승마, 골프 같은 고급 스포츠를 배운다. 현우 오빠는 조카를 끔찍이 아껴서 어딜 가든 데리고 다니며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의 미래 후계자라고 자랑한다. 나는 불타는 열정으로 일에 매진했다. 고급 리조트 부동산 프로젝트를 직접 지휘하며 그룹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이 회장 딸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재능과 실력이 있기 때문임을 증명했다. 일외에도 나는 따뜻한 둥지라는 이름의 자선재단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 재단은 어려운 환경의 여성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미혼모들을 지원하여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는 다른 여성들이 과거의 나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 내가 도와준 여성들의 미소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은 따뜻해졌다. 아픈 과거는 멀어졌고 매일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만 남았다. 나는 여자의 가장 큰 행복이 부자 남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스스로가 재벌이 되는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천우타워 가장 높은 층의 발코니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시원한 밤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레드와인 한 모금을 마시며 평온함과 만족감을 느꼈다. 나는 내 영혼 속의 귀한 보석을 되찾았다. 편견과 무시라는 거친 돌 속에 묻혀있던 그 보석을 말이다. 어느 연말 오후 나는 회사 자선단체와 함께 도시 외곽의 가난한 동네를 찾아가 노숙인들에게 연말 선물을 나눠주고 있었다. 날씨는 쌀쌀했고 거리에는 새해를 알리는 장식들이 반짝였다. 나는 흰 셔츠와 검은 바지에 소박한 차림으로 사람들에게 쌀과 라면, 떡 같은 선물을 직접 나눠주었다. 사람들은 내 주위에 모여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다. 그때 근처 쓰레기장에서 플라스틱 병과 폐지를 줍고 있는 초라한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허리는 구부정했고 하얗게 센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옷은 더럽고 찢어져 있었다. 어딘가 익숙한 모습에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그 여자는 자기 앞을 가로막는 그림자를 보고 고개를 들었다. 흐릿하고 늙은 눈이 내 눈과 마주쳤다. 그녀는 경악했고 떨리는 손에서 포대자루를 땅에 떨어뜨렸다. 박 여사님이었다. 불과 3년 만에 그녀는 내가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늙고 초라해져 있었다. 주름진 얼굴에는 예전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이내 자신의 행색을 깨닫고는 창피한 듯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 했다. 나는 나지막이 불렀다. 어머님.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 섰고 앙상한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돌아섰고 더러운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서연 아가씨. 그녀는 미안하다고 후회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여신처럼 아름답고 우아하게 빛나는 나와 진흙탕 속 벌레 같은 자신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이 잔인한 대비가 바로 그녀에게 내려진 가장 큰 양심의 형벌이었다. 나는 그녀를 보며 더 이상 증오를 느끼지 않았다. 그저 안타깝고 씁쓸한 연민만 느껴졌다. 나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내 선물 꾸러미와 현금이 든 봉투를 가져오게 했다. 나는 봉투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로 약도 사드시고 따뜻하게 설쓰세요. 지난 일은 다 잊었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박 여사님은 돈 봉투를 들고 손을 벌벌 떨었다. 그녀는 통곡하며 내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내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이러지 마세요. 제가 이 일을 하는 건
어머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양심이 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남입니다. 오늘 만난 것은 마지막 인연이라 생각하죠.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뒤돌아서서 차를 향해 걸어갔다. 차가운 바람이 내 옷자락을 스쳤고 마음은 하늘의 구름처럼 가벼웠다. 나는 진정으로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이다. 차에 앉아 창밖을 보니 박 여사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선물 꾸러미를 꼭 껴안은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외롭고 처량했다. 차는 과거의 은혼과 애증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내 앞에는 넓고 평탄한 길이 그리고 찬란한 햇살과 함께 다가오는 봄이 있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 그리고 보석은 아무리 오랫동안 돌 속에 묻혀 있더라도 결국에는 인내와 자존감으로 갈고 닦으면 찬란하게 빛나게 마련이다.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